이 책은 사회 구성체의 역사를 교환 양식에서 다시 보려는 시도이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것을 생산수단에서 보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누가 생산 양식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 그와 같은 생산 양식이 경제적 토대이고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그 밖의 문화적인 것은 관념적인 상부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근거한 견해이다. 정치와 경제. 따라서 그것은 자본제 이전의 사회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시아적 국가나 봉건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지배와 경제적인 지배가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시족 사회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본제 사회에 관해서도 국가나 네이션을 그저 단순히 상부구조로서 보는 사고는 난관에 봉착했다. 국가나 네이션은 오히려 능동적인 주체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상부구조인 국가나 네이션이 자본주의적 경제가 폐기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와 네이션이라는 문제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자는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래로 경제적 결정론을 보완하기 위해 정신분석, 사회학, 정치학 등의 관점을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 이번엔 경제적 토대가 경시되게 되었다. 많은 사회과학자, 역사학자는 경제적 결정론을 부정하고 다양한 차원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이르렀다. 그런 태도는 학문의 제도적 세분화와 함께 보다 일반화되고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 종교, 철학, 그 밖의 것이 상호연관을 맺는 구조를 총합적, 체계적으로 보는 시점을 잃는 것, 더욱이 현상지향을 전망하는 시점을 잃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 책에서 나는 경제적인 차원에 다시 주목했다. 다만 내가 경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양식이 아니라 교환 양식으로서 발견된다. 교환 양식에는 네 가지 타입이 존재한다. 어떤 사회 구성체에도 이 타입들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무엇이 지배적인가에 의해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자본제 사회에서는 교환 양식 C가 지배적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제 경제를 생산 양식에서가 아니라 상품 교환에서 호찰했다. 즉 교환 양식 C로부터 어떻게 관념적인 상부 구조가 파생되는지를 논한 것이다. 제3권에서 현저하지만 자본론은 자본주의 경제가 무엇보다 신용의 체계로서 존재한다는 것, 그러므로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해명한 작업이다. 한편 마르크스는 자본제 이전 사회에 대해선 간단한 고찰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다른 교환 양식 A나 B로부터 관념적 상부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마르크스가 교환 양식 C에 대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명하면 된다. 이 책에서 내가 씨름한 문제 중 하나는 교환 양식 A가 지배적인 사회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이다. 마르셀 모스 1에 초기 사회는 교환 양식 A, 증여의 호수성이 지배적이었던 사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원리는 태고부터 있었던 유동적 수렵 채집민의 밴드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생산물의 축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동기탁되고 평등하게 분배되었다. 또 개인을 규제하는 집단의 힘이 약했으며 혼인관계도 영속적이지 않았다. 즉 서로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였다. 한편 호수성 원리에 기초한 시족사회는 유동민이 전주한 후에 형성된 것이다. 정주에 의해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지만 그것은 부나 권력의 차이, 계급의 분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시족사회는 그 위험성을 증여 담내의 의무로 틀어막았다. 물론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다. 교환양식 A는 억압된 것의 회귀, 프로이트,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 강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족사회의 난점은 평등하지만 자유로운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평등하지만 자유가 희생되는 거지. 시족사회의 기원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주제하다시피 마르크스는 태고의
원시 공산제를 상정하고 발달한 자본주의에서 그것이 회복되는 데에서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를 발견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오늘날 의사, 종교적 역사관이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간주된다. 또 현존하는 미개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시 공산제라는 개념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원시 공산제라는 개념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미개사회, 인류학적 견해.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원시 공산제 모델을 모건을 따라 시족사회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시족사회가 아니라 그 이전 유동민 사회에서 발견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유동민 사회와 시족사회의 차이에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사회 구성체 역사를 생산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생산수단이 공유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유동민 사회와 시족사회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 교환 양식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기탁과 증여의 호수성 사이의 차이는 결정적이다. 또 교환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동민적 꼬미니즘이 왜 회복되는지를 유물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교환 양식 D는 교환 양식 B와 C가 지배적이 된 단계에서 그것들에 의해 억압된 교환 양식 A가 회귀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족사회 또는 그 원리인 교환 양식 A가 그 자체로 이미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주사회에서 유동민적 커뮤니즘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의 소망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의무로서 도래한 것이었다. 교환 양식 D 또한 단순한 A의 회귀, 즉 공동체 회복이 아니다. A를 고차원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오히려 A를 부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또한 인간의 소망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 또는 하늘에 의해 부여된 의무나 규제적 이념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주술적 호수적인 종교를 부정하는 보편종교라는 형태를 취하고 도래했다. 주술적 호수적인 종교. 실제 세계 각지에서 교환양식 D를 가져오려는 사회주의적 운동은 하나같이 보편종교라는 의장하에서 이루어졌다. 19세기 후반 이후 사회주의는 과학적이 되고 종교성을 잃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가 종교적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것이 교환양식 D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있다. 20세기의 사회주의는 교환양식 B나 C가 지배적인 사회밖에 실현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매력을 잃었다. 하지만 교환양식 B와 C가 지배적인 한 그것들을 넘어서려는 충동이 끊이지 않는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교환양식 D가 출현할 것이다.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취할지 어떨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이와 같은 나의 생각은 이미 전작 트랜스크리틱에서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다만 거기서 나는 교환양식 D의 실현을 일국만으로 생각했다. 말하자면 일국혁명을 생각한 것이다. 교환양식 D란 국가의 지향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국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가는 항상 다른 국가에 대하여 국가이기 때문에 일국에서 국가를 지향하려고 해도 다른 국가가 있는 한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가 바로 개입해 올 것이며 그에 대해 방어를 하려고 하면 스스로 강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러시아 혁명은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교환양식 D를 하나의 사회 구성체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회 구성체가 관계하는 상태, 즉 세계 시스템에서 생각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세계 시스템 또한 역사적으로 어떤 교환 양식이 지배적인가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한다. 그것은 네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미니 세계 시스템, 그것은 교환 양식 A 호수가 지배적인 상태이다. C족 연합체가 그 예다. 둘째는 세계제국, 이것은 교환 양식 B 복종과 보호라는 교환이 지배적인 시스템이다. 셋째로 세계경제, 여기서는 상품 교환 양식 C가 지배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체는 자본 이꼴 네이션 이꼴 국가 형태를 취한다. 자본, 네이션, 국가. 참고로 윌러스틴은 이처럼 교환 양식 C가 지배적이 된 세계를 근대 세계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넷째로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시스템이 상정된다.
그것은 교환양식 D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 시스템이다. 이 제4의 세계 시스템은 증여의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미니 세계 시스템을 고차원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단일한 사회 구성체에 대해 서술한 것은 세계 시스템의 레벨에도 해당된다. 난 이런 관점에서 칸트의 영혼 평화를 다시 읽었다. 칸트가 말하는 영혼 평화란 그저 전쟁이 없는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국가 간 적대 그 자체가 없는 상태, 즉 국가가 지향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이다. 칸트 자신이 생각한 것은 국가 연합이다. 이 구상은 19세기에 해겔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소되어 왔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이라는 형태로 실현되었고 다시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엔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은 칸트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꽤 멀다. 왜냐하면 거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홉스적 원리, 즉 강한 상대에 복종함으로써 안전을 획득하는 교환형식 B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지배하는 체제이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2차 세계대전 승전국. 또 그곳에서는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서 실력을 가진 강대국이 지배하게 된다. 또 강대국이 없으면 유엔은 기능하지 않는다. 실제로 아메리카와 같은 헤게모니 국가가 유엔의 이름 하에서 지배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것에 반대하여 유엔을 강화, 세계정부를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교환양식 B에 근거하고 있는 한 세계 제국과 같은 것이 될 뿐이다. 세계정부. 그리고 그러는 한 그에 대항하는 세력이 반드시 생겨난다. 대항 세력.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향에는 영원 평화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세계공화국은 어떻게 실현될까? 또는 유엔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나는 것을 교환양식 D, 각국이 군사적 주권을 증여하는 것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썼다. 세계 정부의 경우 각국은 주권을 방기하도록 강요당한다. 그런데 세계공화국은 주권의 적극적인 증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세계정부는 방기, 세계공화국은 증여. 그 질서는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여의 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환양식에서 세계사의 구조를 볼 때 명백하다. 1912년 가라타니 고증. 유행했다. 이 말은 후쿠야마라기보다는 프랑스의 해겔주의 철학자인 알렉산드르 코제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코제부는 해겔의 역사의 종언이라는 견해를 다양하게 해석한 인물이다. 후쿠야마는 이 개념을 커뮤니즘 체계의 붕괴와 아메리카의 궁극적 승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는 1989년의 동구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후로 이제 근본적 혁명은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끝났다고 말하려고 했다. 후쿠야마의 사고를 비웃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옳았다. 물론 1990년에 일어난 것이 아메리카의 승리였다는 의미라면 그는 틀렸다. 처음에 아메리카의 패권이 확립되어 글로벌리제이션이나 신자유주의가 일단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고 할지라도 20년 후인 현재 판명이 난 것처럼 그것들이 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국에서 만든적든 국가 자본주의적 내지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 취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대통령 오바마가 말하는 체인지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변화는 역사의 종언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트랜스크리틱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네이션 스테이트란 이질적인 국가와 네이션이 하이픈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의 사회 구성체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자본주의 경제를 부과해야 한다. 즉 그것을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상호 보완적 장치다.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 예를 들어 자본주의 경제는 반드시 경제적 격차와 대립을 또 귀결된다.
그러나 네이션은 공동성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제가 초래하는 격차나 모순들을 해결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국가는 과세와 재분배나 규칙들을 통해 그것을 행한다. 자본도 네이션도 국가도 서로 다른 것이고 각각 다른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보로메오 매듭처럼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자본, 네이션, 국가라고 부르기로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부른 사태는 이런 자본 이꼴 네이션 이꼴 스테이트가 한번 완성되면 그 이상으로 근본적인 변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가 결합하면 변형이 불가능해져. 실제 최근 세계 각지의 체인지는 자본 이꼴 네이션 이꼴 스테이트가 붕괴되기는커녕 그 메커니즘이 잘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매듭은 무사태평이다. 그 회로 안에 갇혔다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을 삥삥 돌고 있을 뿐인데도 역사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난 트랜스크리틱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주의의 글로벌화 하에서 국민국가가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자주 얘기된다. 해외 무역을 통해 상호 우전적인 관계망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국 내에서의 경제정책이 이전만큼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일국 내에서의 경제정책. 하지만 스테이트나 네이션이 그것에 의해 소멸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의 글로벌리제이션, 신자유주의에 의해 각국의 경제가 압박을 받으면 국가에 의한 보호, 재분배를 요구하고 또 내셔널한 문화적 독일성이나 지역 경제의 보호로 향한다. 자본의 대항이 동시에 국가와 네이션, 공동체에 대한 대항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와 네이션에 대한 대항. 자본제 이꼴 네이션 이꼴 스테이트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강력하다. 그중 어떤 것을 부정하더라도 결국 이 매듭 안에 회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것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각기 서로 다른 교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제 경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것과는 다른 원리에 서 있는 것으로 네이션이나 스테이트를 고려해야 한다. 바꿔 말해 자본에 대한 대항은 동시에 네이션 스테이트에 대한 대항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제 네이션 스테이트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형태이다. 이것을 쓴 것은 1990년대였지만 현재도 그것을 수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는 실로 교묘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물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데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트랜스크리틱을 썼던 1990년대와 2001년 이후의 내 사고는 상당히 다르다. 나에게 세계사의 구조라는 포괄적인 고찰을 강요한 것은 2001년 이후의 사태였다. 1990년대에 나는 각국에서의 자본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대항운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본과 국가. 명확한 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막연하게 그와 같은 운동이 자연스럽게 트랜스내셔널한 연합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1999년 시애틀의 반글로벌리제이션 운동으로 상징되는 분위기가 각재 존재했다. 예를 들어 데리다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재창하고 네그리와 아트는 대중의 세계 동시적 반란을 주창했다. 나 자신도 비슷한 전망을 가지면서 실천적으로 운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론은 2001년 정확히 내가 트랜스크리틱을 출판했을 때 일어난 9.11 이후의 사태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 사건은 종교적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북의 심각한 균열을 노출한 것이다. 또 거기에는 국가들의 대립만이 아니라 자본과 국가의 대항운동 그 자체의 균열이 있다. 이때 나는 국가나 네이션이 단순히 상부구조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통감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과 국가에 대한 대항운동은 일정 레벨을 넘어설 경우 반드시 분열되어 버린다. 분열된다. 이제까지 그랬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트랜스크리틱에 부여한 고찰을 좀 더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교환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사회 구성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시 파악하기로 했다.
이 생각은 원래 마르크스가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종래의 마르크스주의 공식을 부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는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1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근본적으로 문학 비평가였고 마르크스나 칸트를 텍스트로서 읽고 있었다. 바꿔 말해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텍스트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의미로서만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텍스트 독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내 의견이 그들과 반하는 점이 적지 않았으며 또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영역이나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세계사의 구조를 생각하는 데 있어 나는 자신의 이론적 체제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까지 나는 체계적인 일을 싫어했으며 또 서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애 처음으로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 내가 씨름한 것은 체계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나의 과제는 어떤 의미에서 마르크스의 헤겔 비판을 다시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자본 네이션 국가를 상호 연관적 체계에서 파악한 것은 법철학 강의의 헤겔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 네이션 국가를 어떤 계기도 거부하지 않고 삼위일체적인 체제로서 변증법적으로 파악했다. 그것은 또 프랑스 혁명에서 제창된 자유, 평등, 우애를 통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법철학 강의 비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자본제 경제를 하부구조로, 네이션이나 국가를 관념적인 상부구조로 간주했다. 그 때문에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복합적인 사회 구성체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자본제가 폐기되면 국가나 네이션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견해가 여기에서 나온다.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 운동은 국가와 네이션이라는 문제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해왔다. 그 원인은 마르크스가 국가나 네이션이 자본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계몽으로서는 해소 불가능한 존재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들이 원래 상호 연관된 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자본, 국가, 네이션 공조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자본, 국가, 네이션 종교, 먼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저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의 현실성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이념을 시니컬하게 조소하는 데 이를 뿐이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헤겔 비판을 다시 하는 것은 헤겔이 관념론적으로 파악한 근대의 사회 구성체 및 거기에 도달한 세계사를 마르크스가 그랬듯이 유물론적으로 계속 전도시키면서 헤겔이 파악한 자본, 네이션, 국가라는 삼위일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사를 생산 양식이 아니라 교환 양식으로 보는 시점이 불가결하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 구성체든 복수의 교환 양식의 결합으로서 존재했다. 단 어떤 교환 양식이 주요한가에 의해 서로 달랐다.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는 상품 교환 양식이 주요한 사회 구성체이고 그와 더불어 다른 교환 양식도 변형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마르크스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트랜스크리틱에서 나는 이렇게 서술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상품 교환이라는 교환 양식에 의해 형성된 세계를 훌륭히 해명했다. 그런데 그는 국가나 네이션을 괄호에 넣음으로써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후자에 관한 고찰이 불충분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것을 비판할 여유가 있으면 그 자신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취했던 방법으로 국가나 네이션을 고찰하면 된다고 말이다. 실제 나는 이 책에서 그것을 실행했다. 그런데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의 역사적 필연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면 해결적인 작업에 머무는 게 된다. 나의 과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의 필연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시 마르크스의 헤겔 비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헤겔 비판이란 헤겔의 관념론적 사변을 유물론적으로 전도시키는 것이지만 통상 이것은 상하, 감성적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상하의 전도라는 이미지로 생각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을 전후에 전도해서 보는 것이다. 헤겔에게 모든 것의 본질은 결과에서만 나타난다. 즉 그는 모든 것을 사후에서 본다. 한편 칸트는 모든 것을 사전에서 본다. 우리는 미래에 관해 예상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 그 때문에 이념은 칸트에게 가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초론적 가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에 의거한 가상과 달리 이성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이 필요로 하는 가상이기 때문이다. 평이하게 말하자면 그와 같은 가상이 없다면 우리는 통합실조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통합실조증. 초론적 가상. 예를 들어 칸트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부하 세계사가 목적의 나라, 도덕법칙이 실현된 세계, 목적의 나라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간주해도 좋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이념은 규제적 이념이다. 즉 그것은 구성적 이념과 다르게 결코 실현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에 다가가려 노력하는 지표로서 계속 존재한다. 그에 반해 헤겔에게 이념은 칸트에게 있어서처럼 미래에 실현되어야 할, 그러나 결국 가상에 머물게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헤겔에게 이념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한다. 아니 그보다는 현실이야말로 이념적이다. 그래서 역사는 그에게 있어 끝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가 헤겔을 전도시켰을 때 역사를 끝난 것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무언가를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것은 사후에서 보는 입장에서 사전에 보는 입장으로의 이행이다. 그러나 사후의 입장에서 발견되는 필연성을 사전에 상정할 수는 없다. 필연성은 가상, 이념일 수밖에 없다. 필연성은 가상. 즉 사전의 입장에 설 때 어떤 의미에서 칸트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르크스는 칸트를 무시했다 하지만 사전의 입장이 강요하는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사전의 입장이 강요하는 문제.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또 한 명의 포스트 헤겔리언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헤겔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서술했다. 사변은 뒤쪽으로, 윤리는 앞쪽으로라고. 뒤로 향하기란 사후의 입장, 앞으로 향하기는 사전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후자에서는 목숨을 건 도약이 요구된다. 케르케고르는 칸트를 무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확히 사전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문제는 헤겔이냐 칸트냐 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의 입장에 서면 누구든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조